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입니다. 요새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낳고 유튜브가 키운다. 그 정도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우리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교육, 문화뿐만 아니라 뉴스까지 유튜브로 소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큐 올해 마지막 방송은요. 기성 언론의 자리를 위협하는 유튜브. 언론인가 아닌가 이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큐플러스에서는요. 언어의 획일화를 막고 지역의 언어, 사투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언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예, 유튜브로 키운 아이의 아빠 유현재입니다. 네, 오늘 경험담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홍사고 KBS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뉴미디어 컨설팅 회사 네오터치 포인트의 대표이자 유튜브 프렌드 2022의 저자십니다. 김경달 대표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시사 주간지 시사인이 실시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유튜브가 기성 언론들을 제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네이버였고요. KBS 3위였네요. 조금 씁쓸한 결과인데요. 이런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유튜브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다음에 5년 만에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올해는 좀 조사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유튜브가 6위로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나 SBS보다 유튜브 순위가 높았습니다. 예, 한국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에 따르면요. 유튜브로 보는 비율이 44%였거든요. 네. 조사 대상 46개국 평균이 29%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5%포인트 더 높은 건데요. 이러한 국내 뉴스 소비 환경에서 유튜브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유튜브가 정말 그렇게 신뢰를 많이 받고 있나 봐요. 이전에 신문이 있었고 방송이 있었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포털이 그만큼 커졌었는데요. 네. 당분간은 유튜브가 그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페이스북이 한때 언론을 위협할 정도로 큰 어떤 역할이나 비중을 가졌었는데 또 많이 약화됐듯이 유튜브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유튜브가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시대의 명과 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와 유통이 대세가 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 이런 용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언론인가 아닌가 이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언론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까 따라서 의견이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법률적인 면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언론 활동을 하려면은 정기 간행물법상 언론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언론으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사전적 의미로 언론인을 정의 내려보면요.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 보자면 또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사전적 정의 외에 전통적으로 소위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게이트 키핑 과정을 통해서 사실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인데요. 유튜버들이 이러한 기본 책무를 이행하고 있느냐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통적 정의를 보면 아까 홍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상을 가감없이 취재해서 게이트키핑도 하고 그다음에 의제 설정하고 그 시점에서 보면 사실은 최근 유튜버들 보면 좀 언론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면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현실적인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한데 저희 프로에서도 다뤘었는데 한강
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어디서 인터뷰 나왔던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우린 유튜브만 믿어. 다 필요 없어. 유튜브가 진실이야. 유튜브가 언론이야. 막 이렇게 이제 부르짖으시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 뭐 그 언론 신뢰도 뭐 몇 년째 지금 몇 위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찜찜하고 그래서 오늘 뭐 실태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저널리즘의 회복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 언론인지 아닌지 답을 명확히 내리기는 참 어렵다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무색하게 이미 뭐 기업부터 국회며 대선 캠프까지 언론의 취재 영역을 유튜버들이 종횡무진 누비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유튜버들과 취재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바꾼 언론 취재 현장 이야기 들어보고 또 현직 기자들과 유튜버들의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사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언론사 취재진들이 한 식당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유튜버들은 훨씬 더 앞쪽인 건물 입구부터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 앞에서 등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후보에 바짝 붙어서 촬영하는 건 대부분 유튜버들입니다.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언론사 취재진들이 방해를 받을 정도입니다. 포토라인을 보통 설정을 해놓긴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다 과열을 다 몰리시니까 후보 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사진 찍기도 불편하고 취재 사진 동선을 자꾸 가리니까 윤석열 후보의 모든 공개 일정을 생중계한다는 유튜버를 현장에서 만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컨셉이 뭐예요? 그다음에 현장은 그냥 라이브? 아니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저희 현장 라이브예요. 네,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송은 다 편집이 되고 편집컷이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왜곡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유튜브를 대한 언론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버들의 활동은 조두순 출소, 한강 대학생 사망 등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식에선 기존 언론들과 뒤엉켜 취재 경쟁을 벌이는 등 사실상의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을 따로 모아 간담회를 열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아니 뭐 어차피 같이 다니시는 분들인데 오늘 일정 끝나면 한번 모여서 서로 대화나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너무 커졌어요. 어디 대구에서도 오겠다고 막 그래서 그건 아니고 우리 이제 동행하는 유튜버들 한번 의견도 듣고 또 궁금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치 분야를 다루는 유튜버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취재보다는 선거운동에 가깝습니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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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언론으로 편입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동안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호응해주고 후원금까지 보냅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정치 쪽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기성 언론들은 사실은 이제 좀 어떤 정제되거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우리의 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있고 또 현장감도 있고. 때문에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언론으로 편입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말합니다. 유튜버는 언론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저 개인의 목소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을 시키는 그런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언론으로는 편입되고 싶지 않다. 우리 스스로를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취재 현장에서 일하는 걸 보면 언론과도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대선 캠프나 국회 출입처에 기자들처럼 출입 신청을 하는 유튜버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도 하고요. 네, 일단 규모를 파악해 보면요, 지금 현재 국회 출입하는 기자가 한 1,600명 정도거든요. 근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으로 등록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물어보면
보면요, 임시 출입증 등을 받아서 이제 활동하는 유튜버의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유력 후보 캠프에서도 이른바 언론사 마크맨들처럼 고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등장했는데요. 이들 유튜버들은 기성 언론의 취재 영역은 물론 굳이 커버하지 않는 후보들의 자잘한 동정 하나하나까지 거의 매일 생중계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존 언론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여당과 야당 입장을 뭐 이제 고루고루 이제 방송을 한다면요, 유튜버들은 오로지 그 당의 입장 그리고 그 당의 일정만 방송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 건 언론에 편입되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활동하는 거 보면 기존 기자들이랑 똑같이 하거든요. 또 동등한 대우도 요새 보니까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유튜브 뉴스 혹은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성의 언론사들이 유튜브로 진출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미 다뤘던 뉴스들을 유튜브에 최적화해서 재가공을 하고 그러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이제 개인이나 팀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나 뉴스를 이제 송신하는 뭐 이런 형태의 운영 행태인데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또 많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후자라고 하겠고, 특히 그 정치 시사 분야에서의 어떤 이런 채널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 어떤 관점으로 한번 나눠서 또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순기능을 보면 누구나 마이크를 들 수 있는 지금 유튜브 환경,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다양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채널들이 사실상 그 어떤 수익을 추구하는 측면 혹은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행태의 보도를 한다든지, 또 그 지금 선동적인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위 조작 정보까지 남발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지경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좀 위협적인 대목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 뭐 조두순 출소 사건, 뭐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사이버 레카콘이라고 해서 다들 막 몰려가가지고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뭐 주제가 뭐든 간에 대중의 말초적 관심을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항 가가지고 출동해서 찍고 뭐 아무 말이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배설 수준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뭐 인터뷰 하다가 저도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기성 언론이 못하는 취재 보도라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부분은 기성 언론이 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세상에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고 사실 확인 철저히 하고 그래서 뭔가 기능을 하자는 게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조금 나쁘게 들으면 우리는 누릴 건 다 누리고 언론이랑 비스무리하게 해서 나 돈은 벌겠는데 근데 책임은 잘 모르겠어. 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언론사로 등록이 안 됐으니까 뭐 언론중재위를 가겠습니까? 무슨 뭐 심의나 제재나 이런 것들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느껴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정치 유튜브 채널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을 담고 있었는데요. 지난 14일에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제목이 가세연과 열린 공감TV, 대선판 흔드는 양날의 검 유튜브, 이런 기사였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기사 나온 배경을 보면요,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열린공감TV라는 곳에서 최근 유력 대선 후보 진영 관련한 사생활 폭로성 방송이 잇따라 하면서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기성 언론이 해왔던 소위 검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들도 이 채널들을 받아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곳 한번 뭐 저희가 분석하기보단 직접 가보는 게 낫겠죠. 가로세로 연구소와 열린공감TV 실제 그 제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저 주요 뉴스에 있는 게 다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가 관여된 뉴스인데요. 네. 뉴스가 최근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조동현 씨 등 여당에 대한 각종 폭로를 이어온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구독자는 76만 명이 넘습니다. 고가의 방송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사로서의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약이 많잖아요. 실제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저희는 언론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좀 더 시청자들한테 편하게 다가가는 일종의
예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능. 굳이 언론사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론이 지켜야 할 중립보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스포츠 중계가 중립적인 걸 하다가 이제 한쪽 편 드는 그런 게 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어떤 새로운 형식을 추구한다고 해야 될까요?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 공감 TV를 찾아갔습니다. 약 62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 야당에 대한 폭로를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표현을 쓰기 싫어서 방송 스튜디오를 갖추고 언론사로 등록은 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팩트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편의의 문제도 있고 뭐 법적인 분쟁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고 저희가 등록을 한 것뿐이지만 역시 언론의 중립성보다는 열성 팬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진보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진영에서 아무래도 더 환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잘 긁어주니까 진보건 보수건 이런 정치 시사 쪽에는 각자의 팬덤이 있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지지층이 아닌 시민들은 사생활까지 무차별로 폭로하는 이 같은 행태에 부정적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와 열린공감TV 측은 선정적일 수는 있어도 나름 취재와 검증에 충실했다고 항변합니다. 특히 김건희 씨 관련은 엄청난 히트를 치죠, 항상. 그래서 또 그런 주제가 대중들한테 쉽게 먹히고 이해의 필요도 없는 그냥 가십같이 느껴지니까 뭐 저희는 저희가 가십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저희가 취재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좀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조동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길거리에 떠도는 풍문을 가지고 방송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두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동시 접속자를 합치면 약 15만 명. 어지간한 언론사 이상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워낙 화제의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열린공감TV 제작 현장을 직접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제 그 정치 유튜브 채널 다룬 그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였죠. 보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무시무시한 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성 언론이었다면 저기 이제 일부 이제 채널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정치 성향이나 뭐 이제 진영 떠나가지고 어디서 들었다고 그냥 폭로하고 물론 어디서 이제 뭐 최소한의 어떤 무슨 소재는 있었다, 뭐 증거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카더라 이제 다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뭔가 영혼까지 탈탈 털고 그렇게 할 수 있겠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기성 언론이면 그런 거 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저분들은 그냥 하라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 고발 뭐 하라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구성원이 예전에 이제 기자셨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변호사시고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즈니스 모델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유 교수님 참 거침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다 다음 주 유튜브에 등장하시는 건 아닌지 다소 걱정은 좀 되는데요.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 또한 비슷하게 보는데요. 공통점인 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채널 모두 공통적으로 자극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의도하는 바다라는 것이 저는 좀 문제점이자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정 정당 혹은 자기들의 진영 논리만을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채널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 부분을 우리가 확증 편향으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걸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편파 중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야구 중계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응원하는 팀의 야구를 같이 관람하면서 열심히 스트리밍하는 거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은 좋아하죠. 같이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즐겁게 야구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시사 영역으로 오면 좀 달라지죠. 뭐 이를테면 응원하면서 조금 과격한 표현 같은 걸 하더라도 그것은 선수가 되거나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정치 시사에서 소위 조작 정보를 만약에 남발을 한다? 그럼 자극적이니까 또 확산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선수가 되어서 현장에 들어가는 효과를 낳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자, 두 채널 모두 공교롭게도 뭐 언론인 출신들이 참여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직접 살펴보니까 방송을 제작하는 현장의 모습, 뭐 내용 이런 것도 역시나 기성 언론의 제작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두 채널을 지금 같이 놓고 우리가 얘기하게 됐는데 저는 그 구분을 좀 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향성 측면에서 열린공감TV는 그래도 탐사보도 채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홈페이지에서부터 그런 것을 내걸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자극적인 좀 가십성의 이야기들 위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가로세로 연구소의 경우는 아예 예능이라고 스스로 또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각도는 다른 것 같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혐오 발언이나 사회적인 그 어떤 혐오를 부추기는 형태 이런 것들은 좀 피해를 초래한다. 그런 것은 좀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좀 구분되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세현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물론 이제 상대 진영이고 그다음에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분들의 어떤 그 타겟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정치인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작년이었죠. 이제 연예인 특히 고인이 되신 이제 그 박지성 개그우먼 사망 때 제가 참 보긴 봤습니다만은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헤드라인으로 조금 모독성도 있었어요.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피눈물이 났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치 유튜브 채널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민들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질문하는 기자들 큐 시민 참여단 한 50여 명에게 유튜브 채널과 유튜버들을 언론이나 언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언론이나 언론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객관성과 진정성 결여로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가 많으며 주관적이라 언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반대로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언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뭐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시민 참여단 의견의 공통점이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버를 언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뭐 이런 인식과 현상이 상반되는 게 또 신뢰하는 언론 매체에 대한 조사 아니면 유튜브 뉴스 이용률을 보면 높은 응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반되는 시선, 상반되는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튜브를 통한 정보에 대한 수요를 채우는 이런 그 이용의 의존도 자체는 높은데 그렇지만 반대로 또 불신도 그만큼 높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걸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진흥재단이 올 초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유튜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례 가운데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가짜뉴스 전파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87%에 가깝게 응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유튜브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실제로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많이 범람하는 공간이라는 인식도 동시에 갖고 있다. 저는 뉴스 소비자들도 조금 혼란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말씀 좀 하셨습니다만은 약간 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본다, 욕하면서 배운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말 좀 생각났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좀 전통적인 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인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언론을 전체적으로 좀 후지게 만드는 결과도 분명히 낳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런 그 유튜브 채널 때문에 언론이 약간 싸잡아서 욕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좀 있었는데 소개를 좀 드리면요. 지난해 고 박원순 시장 이제 사망 사건 났을 때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이제 담당 형사 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브리핑을 하시는데 한 기자가 이제 손을 들더니 계속해서 뭔가 질문을 해요. 이게 보면은 물어보는 질문마다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고 기준에 정말 정확히 위배되는 것만 정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톱 기사에 의하면 확인을 해보니까 기성 언론의 기자가 아니라 이 신의 한수라고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직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물어보고 자극적인 답을 자꾸만 이끌어내려고 막 그런 노력들이 조금 보였다라는 겁니다. 진짜 언론인들이랑 그분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라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 시사 유튜브에서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막말, 혐오 발언 이런 걸 일삼는 이유가 결국은 이거 돈벌이와 연결돼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그 슈퍼챗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네. 예, 보면은 이제 생중계하는 도중에 이제 댓글창이 있고 댓글창에 막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그 본인들이 쓴 댓글을 고정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해 전 세계 이런 슈퍼챗에서 5위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2위를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네,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였습니다. 그럼 그 수익금? 그 돈은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 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바로 들어가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저희한테 직접 액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타 언론을 인용하면 2년 동안 수익이 한 1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되고 있습니다. 슈퍼챗으로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개별 후원 계좌도 있고요. 뭐 또 일부 광고도 있으면 뭐 더 수익은 더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또 후원 회원들의 그냥 뭐 계좌 후원만 받는다는 열린 공감 TV 역시 지금까지 누적 슈퍼챗 액수만 1억 9천이 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12월 첫째 주만 슈퍼챗 순위를 집계를 해봤더니 가로세로 연구소가 국내 3위 그리고 열린 공감 TV는 국내 4위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뭐 방송사들도 시청률 신경 쓰고 하긴 한데 유튜브 채널은 정말 시청자 반응이 바로 수익으로 직결이 되는 구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유튜브 채널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뭐 자극적이고 선전적으로 방송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는 기성 언론들이 여과 없이 받아쓰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뭐 일종의 추가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상은 네이버 제휴 언론사 915개인데요. 가로세로 관련 보도가 총 805건이었고요. 열린 공감 TV 관련은 총 59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로세로 연구소의 키워드로 조동현을 검색해봤더니 이 기사 중에 42%가 나타났고요. 열린 공감 TV의 이 기사 중에 72%가 김건희 씨 관련 기사였습니다. 가세연발 조동현 씨 관련 뉴스하고요. 열린 공감발 김건희 씨 관련 뉴스를 가장 많이 받아쓴 언론사가 누굴까 했더니 2대1이라는 곳으로 나타났고요. 이 밖에 뭐 주요 언론사들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기성 언론이 유튜브 채널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많이 받아쓰는데. 기성 언론에서 받아 써주면 그걸 정보원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튜브라는 게 어쨌든 약간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정보는 조금 걸러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기성 언론사를 통해서 나와? 그런데 그게 국가기관 통신사야? 그리고 종편에도 나오고 주요 일간지에도 나오네? 그러면 굳어지는 거죠.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일단은 기성 언론사들이 가세형 키워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세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떠한 아까 일일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언론사에서 우리 써줬어라고 훈장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로 돈을 줘서 슈퍼챗이 아니라 기성 언론이 슈퍼챗 쏴주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기성 언론이 유튜브의 신뢰도를 오히려 높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다 동감이 되는데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대목은 이용자들의 피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신의 가중이거든요. 결국은 기성 언론이 확성기를 달아주는 셈이고 그것을 아니까 훨씬 더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 또 생산해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성 언론이 그나마 갖고 있던 좀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신뢰 기반을 좀 갖고 만들어 왔던 것, 그것을 거기에다가 더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결국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것이죠. 네, 유튜브에서 나왔던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기성 언론에서 받아쓰는 그런 게 정치 분야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사건, 사고 보도에 있어서도 유튜브발 허위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오보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저희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지난달 경기도 양평에서 중국인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출동한 여경이 부실 대응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기억나시는지요? 그렇죠. 여경이 현장에서 뭐 엄마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갔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일었죠. 그로 인해서 여경 무용론까지 제기가 됐었죠. 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일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엄마 찾으면서 도망가는 여경. 이 영상을 일부 언론이 이제 검증 없이 받았으면서 여경 무용론이 확산된 건데요. 네. 경찰의 확인 결과 여경은 엄마라는 비명을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여경이 도망가지도 않았고요. 현장에서 이제 범인을 함께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된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일부 언론은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사실은 사라지고 여경 무용론만이 남아있던 사례였습니다. 이런 유튜브발 허위 왜곡 콘텐츠로 인한 피해 실태는 참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유튜브발 허위 왜곡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사례를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유명 TV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됐던 서울의 한 국수 가게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는 지난 5월 갑자기 손님이 4분의 1 정도로 뚝 끊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매출이 확 줄어들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찰나에 팬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안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라는 유튜브가 와서 맹물국수라 그랬다. 당시 유튜브 영상입니다. 끝맛까지 가진 않더라고요. 뭐랄까 그 끝맛에서 섞이지 않은 맹물 맛이 나더라고요. 베이스 육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육수는 엄청 진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끓이는 형식으로 국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유튜버는 식당 주인에게 촬영을 해간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조리법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듣고 이제 기자분이랑 YTN 그 친구가 이제 영향력이 상당히 있더만요. 구독자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말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이 저희 가게 댓글이 나오는데 심심하다는 얘기가 나와. 물 탄다는 얘기. 그죠? 왜 그러나 그래서 멸치를 내가 참 잘못 끓였나. 그러나 언론과 달리 항의할 방법은 해당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남겼어요. 필동 멸치국수인데 우리는 제조법이 그런 제조법이 아니다. 참 어렵게 끓이는 육수다. 그리고 설탕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좀 편집해달라. 그랬더니 삭제를 당했어. 제가 3번 올렸어요. 3번. 댓글을 다 삭제를 당한 거예요? 네, 댓글을 3번이나 올렸는데 삭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괘씸한 거는 그분이 게장 사건으로 크게 한번 실수를 했잖아요. 이 유튜버는 대구의 한 간장게장 가게에서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과를 했습니다. 거론됐던 음식점은 한때 문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7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해당 유튜버는 채널을 삭제하고 사라졌지만 음식점 주인은 피해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뿐입니다.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면은 다른 쪽에서 금전적인 것보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바로 정정이 올라가거나 금전적으로 이게 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피해가 많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3년 동안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접속 차단 등 희정 요구를 의결한 횟수는 약 3,200여 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 등과 관련한 콘텐츠는 유해 콘텐츠라고 규정할 근거가 부족해 피해를 입어도 법원을 찾아가지 않고서는 구제를 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으로 인한 피해 사례자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클릭이 많이 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런 구조라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클릭이 많이 돼서 좋아요 버튼 막 이렇게 되고 하면 유튜브에서 어떤 그 시상을 합니까? 보면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다이아몬드 버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주잖아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이달의 영업사원, 이달의 영업왕이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한테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이렇게 고마워한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포장은 하지만 결국은 장사하잖아요. 네, 저 오늘 시작을 유튜브는 언론인가 아닌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쭉 들어보면 더 이상 유튜브가 언론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 이미 일정 부분 유튜브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허위, 왜곡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튜브 규제에 대한 필요성 이런 얘기 나온 지도 사실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나올까요?
현재로서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법에서 이걸 다루지도 않고요.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있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아니어서 언론중재위 같은 데에서 중재를 할 수도 없고 단순히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통신심의 대상으로서 어느 정도 다뤄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유튜브는 좀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유튜브는 그럼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는 대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유튜브 스스로도 미국 내에서는요. 뉴욕타임즈 등 다수의 언론사들이 이제 압박을 하면서 사회적인 압박이 거셉니다. 뭐 혐오 표현이라든지 혹은 키즈 채널들의 어떤 수익 활동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이어지니까 스스로 운영 정책을 바꿔서 혐오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그 채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이런 것을 강화를 시켰고요. 키즈 채널에서 그 수익 활동을 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태의 정책을 바꾸기도 했죠. 뭐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강하게 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압박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업자 책임론 말씀하셨는데요. 유튜브 측에서 내놓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신고 기능이나 이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해 매체로 판단되는 개인 방송 등 이제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하루에 업로드되는 그 영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유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허위 과장 피해 같은 경우는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전 무슨 자정작용 그다음에 뭔가 원론, 뭐 명분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뭔가 해결을 위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가장 중요한 출발은 유튜브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미디어 프로그램이니까 기자님들한테 언론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자꾸만 이렇게 뭐 정보가 이렇게 생산되고 막 그러면 그 기성 언론이 받아쓰고 막 이러는데 뭔가 예를 들면 유안협 이런 거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예요? 유튜브 안 받아쓰기 협약. 뭐 예를 들면 네. 굉장히 유치한 것 같지만 기자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반 뉴스 소비자에게 진짜로 다가오게 뭔가 그걸 믿게 만드는 건 기성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건 오늘도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기자협회가 됐든 어떤 뭐 직능 단체가 됐든 간에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다음에 일단 규약 만들면 지키고 경계하고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연구자로서 한번 해봅니다. 네, 상당히 동감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공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 규제를 그런데 강화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인 압박, 강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저는 주장하고 싶은 대목이고요. 사회적으로 그 플랫폼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명성 리포트를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 독일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플랫폼들이 다 투명하게 자기들의 운영 상황들을 리포트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사회 내에 좀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적 재원이나 어떤 민간 영역에서 많은 그 어떤 자원들이 투자가 좀 더 일어나서 뭐 이런 부분의 문제 해결을 좀 더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는 언론인가 아닌가 이걸 시작으로 해서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누구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기성 언론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황폐화된 유튜브 생태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